일부 국내에서도 과연 누리호에 탄두를 달면 정말 바로 ICBM이 되느냐라는 질문과 이번 발사 시험이 정말 ICBM의 제도 입체 테스트를 위한 한국의 극비 시험이 맞느냐라는 궁금증이 날이 더해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누리호 발사는 세계의 큰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요. 또한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가 ICBM이라는 해외 보도에서도 한국의 ICBM이라는 보도에 국제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10월 21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으나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사실 한국형 ICBM이었다는 의혹이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이 요란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경계하는 일본은 한국이 ICBM을 만들었다며 난리가 났고,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억지스런 대응책을 만들다 꼴사나운 국제망신만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누리호의 발사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남다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누리호는 ICBM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누리호는 ICBM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상업용 액체 추진 로켓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ICBM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도 맞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누리호가 미국이나 러시아 등 미사일 선진국들의 초기형 ICBM과 놀랍도록 유사한 스펙을 가졌다는 것과 누리호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기술로 현대전에서 쓰일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는 일반 시민이 누리호와 ICBM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순수 국산 우주로켓 누리호의 숨겨진 비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공신력 있는 언론들이 한국이 ICBM을 만들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인데요. BBC는 10월 21일 한국이 첫 번째 우주로켓 누리를 발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누리호가 본질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발사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군사적 기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군비 경쟁이라는 소제목을 두고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군비 증강의 일환이며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은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동시에 지난 9월 15일 한국의 SLBM 발사를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직접 확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누리호 시험 발사와 SLBM 개발로 보건대 한국이 완전한 ICBM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단 BBC만의 판단만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교도통신 같은 일본 언론 역시 한국의 누리호 발사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국어 언론이 위성체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며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단 한 번의 발사 시도로 단번에 고도 3단 분리에 성공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확실시된 이후 자신들의 44번째 H2A 로켓의 성과를 강조하며 한일의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부정할 수 없으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어떻게든 덮어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수작이 도리어 일본에 큰 망신을 준 사건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북한이 발사한 SLBM이 2발이라는 억지를 부리다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것인데요. 북한은 지난 10월 19일 신형 SLBM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SLBM을 비롯한 전략급 신무기를 연달아 내놓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북한이 서둘러 미사일 시험을 개시한 것이죠. 당연히 주변국 모두가 이 미사일 발사를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쏜 SLBM이 한 발이라 발표한 반면 일본은 2발이라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갈리자 일본에서는 일본보다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이 오판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 감시 정찰 능력 차이가 상당했는데요.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도 없었고 고고도 정찰을 수행할 만한 마땅한 정찰기도 없었던 것에 반해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정찰기 전력과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를 감지할 이지스함의 숫자도 일본이 한국보다 많으니 둘 사이의 정찰 능력을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차이는 심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판단하기에 한국과 일본의 정찰 결과가 다르다면 당연히 일본의 주장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며
발사된 SLBM의 숫자는 확실하게 한 발이라 못을 박은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정찰 자산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 발로 파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쏜 SLBM을 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RQ-4, 글로벌 호크, 블록 30 등 각종 최신 정찰 자산이 추가되면서 이런 세밀한 감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무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던 일본의 처지가 매우 우습게 됐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다 보니 한국보다 2배나 많은 이지스함과 각종 정찰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오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정찰 자산 전체가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망신을 당한 당사자인 일본이 조용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쏜 SLBM보다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이 팔린 것인데요. 바로 누리호의 시험 발사가 ICBM 테스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 대중에게 퍼져나가면서 한국이 정말 ICBM을 확보한 것인지를 두고 담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는 액체 추진 로켓입니다. 로켓의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뉩니다. 액체 연료는 추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연료 탱크에 장시간 충전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시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나 일정 이상의 출력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료는 천천히 충전해도 상관이 없고 강력한 추력이 필요한 우주 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장 중요한 군용 미사일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누리호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ICBM으로 보기에는 연료 계통의 구조는 탄도미사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즘 이야기입니다. 누리호와 최초 ICBM 개발 경쟁이 막 시작되던 시절의 ICBM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게나 연료 체계, 개발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 최초의 ICBM R7은 1957년 5월 15일 첫 발사에서 8,000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탄두인 재도립체 RV의 지구 재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R7을 이용해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궤도에 안착시키고 11월에는 최초로 우주간 생물로 유명한 강아지 라이카가 실린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1958년 7월에 재도립체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 역시 8,0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어서 위성의 궤도 안착에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요. R7의 개발사를 알고 있는 이들이 보기에 누리호가 ICBM의 선행 연구로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민간용이라는 이야기도 초창기 ICBM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최초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미사일은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고순도 정제등유인 RP-1과 액체 산소를 섞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타이탄 ICBM이나 소련의 ICBM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액체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군용 ICBM이라 하더라도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액체 추진 ICBM은 탄도만 바꾸면 민간 우주 발사체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틀라스 머큐리가 좋은 예시인데요. 아틀라스 머큐리는 사실 미공군 최초의 ICBM인 SM-65 아틀라스 미사일의 탄두를 제거하고 유인 캡슐을 장착한 로켓입니다. 우주 발사체의 탄두만 바꾸면 ICBM이 된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로켓입니다. 그러니 누리호를 ICBM이라 주장하는 것도 일단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사 열강 중 누리호가 사용하는 RP-1 연료를 이용한 액체 추진 ICBM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발사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연료를 충전하는 동안 발달된 현대 감시 체계에 미사일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에게 손쉽게 탐지당하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북한의 ICBM인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들은 모두 액체 추진 로켓이어서 발사대에 미사일을 올리고 연료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미군이 북한 ICBM 발사의 사전 징후를 파악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를 ICBM으로 바꿔봐야 좋은 타겟이 될 뿐 군사적인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리호가 ICBM 개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시험을 통해 ICB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연료 계통이 다르더라도 고도 상승 시 필요한 추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반분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으니 추진체를 고체로 바꾸고 유도 체계를 약간만 추가하면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탑재된 몇몇 장비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비행종말 시스템입니다. 비행종말 시스템은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엔진을 중지시키고 연료를 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명칭이 미사일의 최종 유도를 책임지는 종말 유도 장치와 비슷하다 보니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안에 종말 유도 기능을 탑재해 더미 위성을 의도적으로 낙하시켜 재돌입체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재돌입체 실험을 하고자 했다면 더미 위성의 모형을 실제 위성과 유사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탄도와 유사한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는 꽤 중대한 차이인데요. 거의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ICBM의 탄도는 형상이 뾰족한 원통형인지 둥그런 원통형인지로도 비행 특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진짜 재돌입체를 만들려 했다면 사각형으로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번 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민간 로켓 발사 테스트이면서 한국이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계에 알린 첫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한국의 ICBM 개발과 재돌입체 시험에 대해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 목적이 ICBM이 아니더라도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한국이 곧 ICBM 기술력을 확보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2024에서 2025년이면 새로운 누리호 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 고체 우주 발사체의 발사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ICBM 기술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